예, 이게 아무래도 음모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이제 미연의 그런 사고를 방지하고자 조금 이렇게 적어놔 봤습니다. 이제 9시 한 6분쯤 되었네요. 제가 준비한 것을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3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세죠? 시작부터 세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음모론으로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와 지금이 아주 닮아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금리를 한번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제로금리 시대다 막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제로금리? 와, 이건 진짜 세상에 뭔가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고 막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제로금리가 이제 현재만 있었던 사건, 뭐 새로운 사건은 아니고 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똑같이 존재를 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를 이렇게 쭉 유지하다가 2015년도쯤에 금리를 이제 2.5%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로 올렸다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다시 이렇게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100년치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를 보시게 되면은 1930년대 이때부터 쭉 제로금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하기 전에 제로금리가 시작된 적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진짜 2차 세계대전 이전과 지금이 똑같이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일단 금리가 제로금리인 현재 시대가 2차 세계대전 이전과 되게 비슷하다. 근데 이거는 아주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두 번째, 정부 부채. 지금 뭐 엄청난 양의 막 정부 부채가 있잖아요. 막 팬데믹 이후에요. 그런 게 과연 지금만 그런 것일까? 네, 미국의 정부 부채가 지금 거의 140%에 근접할 정도로 한 130% 정도 되는데요. GDP 대비예요. 그러니까 1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버는 돈에 비해서 부채가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냐, 몇 퍼센트의 나라가 빚을 지고 있냐를 봤을 때 지금 뭐 역대 최강일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또 뭔가 세상의 끝자락에 온 것 같고 진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것 같아 보이죠. 현재 이제 130%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제 또 이것도 1800년대부터 보시면 이 2차 세계대전 때가 이제 한 120%까지 올라갔었고, 지금은 이제 이걸 넘어서 지금 한 130%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시면 전쟁 때, 항상 전쟁 때 이렇게 이 11월은 남북전쟁이죠. 이때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인데, 1차 세계대전, 뭐 남북전쟁, 2차 세계대전 때 정부의 부채가 정말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전쟁 중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전쟁의 전조가 아닌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세 번째, 양극화입니다. 뭐 저희가 부의 양극화는 너무나도 잘 느끼고 있죠. 뭐 진짜 건물주는 계속해서 더 부자가 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건물을 살 수 없는 막 무슨 그런 시대가 와버린 것 같고, 뭐 정치적 양극화에, 사실 양극화라고 하면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아무튼 이런 양극화가 정말 갈 때까지 간 지금 시기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번 봅시다. 팬데믹이 키운 부익부 빈익빈, 상위 20%의 부자만 소득이 늘어. 그러니까 지금 부의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았다는 거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부의 양극화가 과연 지금만 있었던 일인가를 보면, 지금 이게 위에 거는 상위 10%의 그 소득입니다. 월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밑에 거는 하위 90%의 월급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지금 거의 이 두 개가 거의 근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위 10%가 받는 월급이 하위 90%, 그러니까 나머지 전 국민이 받는 월급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득으로 봐도 양극화가 아주 심하다는 뜻인데, 이게 과거 1차 세계대전 이전, 2차 세계대전 이전, 바로 그때도 이에 부의 양극화가 엄청나게 극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똑같이 이 소득이 아니라 자산으로 봐도 똑같은데요. 상위 0.1%가 갖고 있는 자산이 지금
거의 하위 90%, 그러니까 거의 전 국민이 갖고 있는 자산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또 과거로 돌아와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기 바로 전에 또 이런 부의 양극화가 극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심지어 그 상위 0.1%가 갖고 있는 돈이 하위 90%를 넘어서는 이런 때도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100년 전에도 지금처럼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심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왜 이렇게 닮아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과연 부의 양극화만 있었던 거냐? 지금 막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도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막는 요인은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정치권 여야 갈등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느끼시는 거겠지만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 막 흑백 논리로 너는 보수 아니면 진보야, 너는 너가 좌가 아니라고? 그럼 너는 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로 막 이용하려고 그러고, 조금만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바로 이 사람을 막 뭐 좌파 유튜버, 뭐 우파 유튜버 이렇게 끌고 가버리는 이런 현상. 그러니까 진짜 그 정치적 갈등도 엄청 심한 이런 때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근데 과연 이것도 지금만 이랬었던 걸까요? 이거는 이제 정치적 색깔을 이제 표시를 한 건데요. 이게 공화당이고 이게 민주당. 어쨌든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렇게 극단으로 벌어져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 갈등이 아주 심하다라는 게 과거 100년 전에도 똑같이 100년 전에도 있었지만 현재도 돌아보면은 이렇게 정치적 양극화가 아주 극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치적 갈등이 매우 심한데 1900년에도 엄청난 정치적 양극화가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벌써 금리, 그 다음에 정부 부채, 그 다음에 양극화, 이 세 개를 봤는데도 왜 이렇게 정말 과거와 이렇게 비슷한, 되게 그 1900년부터 이제 1940년 이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는 그 시기에 때와 정말 이렇게 뭔가 닮아 있는 걸까요? 그 다음에 아마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무역전쟁이 있습니다. 2018년에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 트럼프와 이제 시진핑이 이렇게 한판 붙으면서 막 관세 보복을 일으키고 막 그런 현상들이 있죠. 일단 이게 어쩌다 일어난 걸까요? 일단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 3월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죠.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관세로 시작된 양국의 무역전쟁은 이후 미국의 화웨이 제재 조치와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시사 등으로 기술 문제까지로 확대되면서 미국 국방부가 2019년 6월에 내놓은 보고서에 대만을 국가로 명시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면서 이제 체제 문제까지로 이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제 환율 전쟁까지 번진 미중 무역 전쟁은 2019년 11월 양국이 무역 협상에서 부분적인 합의인 미니딜을 이끌어내면서 지금 휴전 상태가 접어들어 놓고 있는데요. 뭔가 이 G2 국가가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처음 보실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것도 정말 처음 있는 일이고 그때와 닮아 있을까요? 1940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제 전쟁을 준비해서 동맹국들에게만 수출을 허용하도록 하는 수출 통제법을 통과시켰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죠. 처음에는 탄약과 같은 군수물자 같은 것들에만 적용을 했었는데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후부터는, 그러니까 1942년 모든 상품과 더 넓은 범위로 이제 확장이 되었습니다. 즉 무역전쟁을 이제도 했었다는 것이죠. 참전하기 이전부터 무역전쟁의 이런 뭐 탄약과 군수물자 같은 것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비교적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무역전쟁이 시작이 됐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얼마나 세계가 무역을 활성화하고 있는가를 지표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1870년부터 1910년까지 이렇게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세계화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때죠. 이렇게 쭉 탈세계화를 합니다. 서로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무역전쟁을 하면서 무역의 그 사슬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이제 끊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쭉 이렇게 다시 세계화가 일어났었는데 2008년부터 그 다음에 현재까지 계속 다시 이러한 탈세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무역 분쟁이나 탈세계화는
정확히 또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 때와 매우 닮아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금리며 정부 부채며 양극화며 그 다음에 무역전쟁이며 이런 것들이 1, 2차 세계대전 때와 이렇게 닮았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의 이유는 좀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각 국가의 그 패권의 파워를 지표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국가가 패권으로서의 파워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보시면 1950년, 한 1950, 60년부터 미국의 패권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때부터 중국의 패권 파워가 쭉 올라가기 시작했죠. 아직은 역전된 상태는 아니지만 곧 역전될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요. 근데 이전에 이때를 한번 보실까요? 이때는 영국의 패권이 쭉 줄어들면서 미국의 패권이 쭉 올라왔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아주 큰 전쟁이 발생을 했었죠. 바로 1, 2차 세계대전인데요. 패권이 이렇게 교차하는 시기, 패권이 교체되는 이런 시기쯤에는 항상 전후로 큰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때만 그랬느냐? 이때는 이거는 네덜란드입니다. 네, 네덜란드가 이제 1600년대 엄청난 패권 국가였죠. 그래서 네덜란드의 패권이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다가 이 영국의 패권을 이렇게 잡게 되면서 이후로 또 큰 전쟁이 하나씩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스페인인데요. 스페인이 이제 패권 국가였죠. 이 스페인이 패권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네덜란드가 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큰 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이 하나하나 뭔지는 제가 또 그거를 조사를 해보진 않았는데 네, 이런 전쟁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이게 이렇게 넘어간 수치는 아니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9년인가요? 그때의 기준일 텐데 이게 아마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전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국은 패권 국가를 노리고 있을까요? 단순히 이렇게 힘만 세지는 건지 아니면 정말 패권 국가를 노리고 있는지 볼까요? 네, 일단은 중국이 어느 정도로 강해졌는지를 단순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GDP 1년 동안 그 국가가 얼마의 돈을 버는가를 보면 미국이 20조 달러 정도를 버는데 중국이 14조 달러 정도를 법니다. 벌써 중국의 GDP는 미국의 70%까지 추격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달러 기준으로 봤는데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해 보면 또 그러면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구매력 평가라는 것입니다. 구매력 평가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미국에서 똑같이 1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누가 더 돈을 많이 번 걸까요? 단순 수치로만 보면 둘 다 똑같이 번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수준과 미국에서의 생활 수준은 다르죠. 쉽게 말해서 100만 원으로 스타벅스 커피를 사 먹는다면 한국에서 몇 잔을 먹을 수 있으며 미국에서 몇 잔을 먹을 수 있을까? 똑같은 스타벅스 커피이고 똑같은 돈을 가졌는데도 각 국가에 따라서 이 구매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같은 돈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정말 이 국가가 얼마만큼의 구매력을 생산해내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 구매력 평가 기준이라는 것을 따로 세워서 그걸 PPP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PPP를 기준으로 이 중국과 미국을 이제 다시 재심사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정확히 2017년에 이미 중국은 미국을 추월했고 그리고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추격을 넘어서 이미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추월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런 능력을 갖춘 건 오케이. 근데 정말 패권을 노릴까를 생각해보면 중국이 지난 7월 영국의 메이저 석유회사인 BP가 상하이 국제에너지거래소를 통해 중국의 이라크 원유 300만 배럴을 여기서 원유를 중요하게 보세요. 원유 300만 배럴을 중국 위안화로 결제한 것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킨 적이 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를 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1970년 달러가 이제 금으로부터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모든 화폐는 금과의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금을 가장 많은
많이 보유한 국가의 화폐가 곧 기축통화가 되었었죠. 사실 달러조차도 이 원리를 똑같이 따라서 기축통화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근데 1970년 금과의 연결고리가 끊겼는데도 왜 달러는 아직도 패권의 지위를 갖고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달러가 금과의 연결고리는 끊겼지만 여기서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유, 즉 석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거였습니다. 석유랑 달러를 연결을 어떻게 시켰냐면, 그러니까 모든 석유를 다 독점한 록펠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석유를 다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석유를 살려면 너네들은 무조건 달러를 가져와. 내가 달러 아니고서는 안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석유가 없이 돌아가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석유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죠. 전기로 많이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석유 없이 돌아가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도 높고 이전에 1970년에는 훨씬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 모든 국가는 다 이 석유가 필요한데, 이 석유를 살려면 무조건 달러를 환전해야만 합니다. 나는 달러가 싫더라도 석유를 갖기 위해선 달러를 사야만 하기 때문에 이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패권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은 달러는 원유와의 싱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원유는 달러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달러의 힘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위안화로 가로채려고 한다는 건 패권에 도전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유는 원유 때문인데 이 원유에 대한 결제를 위안화로 하려고 한다. 이미 했다라는 것을 패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라는 걸 했는데요. 1대1로라는 그 엄청난 거대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원유에 대한 거래를 위안화로 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아직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금은 기축통화를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단 어떤 기축통화도 금 없이 기축통화가 된 적은 존재하지가 않는데요. 가장 많은 금을 갖고 있는 통화가 기축통화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국은 금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이 공식 발표량에 따르면 이게 지금 1885톤이라고 했는데 이건 19년 기준이고 2020년 기준은 1948톤입니다. 네, 1948톤에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중국에 다 이것만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중국에 이제 매장된 금의 총량을 보면 한 22,000톤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중국은 금을 계속 캡니다. 그 금의 생산량이 13년 연속 전 세계 1위일 정도로 중국은 금을 정말 많이 채굴을 하고 있는데, 참 웃긴 것은 중국은 그 채굴한 모든 금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단 1온스도 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해외를 통해서 국고로 그러니까 그 외환보유고에 있는 1948톤이 중국 정부가 보유한 금인가를 봤을 땐 절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2010년부터는 이 채굴하고 있는 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금 수입도 같이 늘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만큼의 금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를 이제 추정한 겁니다. 이제 보시면 이게 해외에서 사오는 거고, 이거는 채굴량일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이거는 주얼리 베이스인 1994년 기준으로 이제 갖고 있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1910년 이때까지를 보시면 사실 이거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진짜 미미할 정도였는데 이때부터를 보면은 심지어 해외에서 수입을 이렇게 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금의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다. 공식적으로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매장량을 통해서 금을 생산한 것들도 다 축적하고 있을 테니까 해외에서 하나도 판매하지 않는다는 걸 축적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계속 금의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그래서 약 지금은 22,000톤 정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원유 결제를 유도하고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금을 모으고 있다. 이것은 둘 다 기축통화를 뺏어오려는 행위가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전 세계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 비중 중에서 달러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 2000년을 기준으로 이 달러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008년부터를 보시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조차 단순히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다, 약간 파이팅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과 전 세계가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미국 편도 있고 중국 편도 있겠지만 정말 전 세계가 한번 지금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은 중국과 싸우는 것일까, 전 세계와 싸우는 것일까 라는 내용을 끝으로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